자, 검찰총장 후보군의 명단을 쭉 보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난 제일 웃긴 게 한동훈이었어요. 한동훈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 이제 국민들이 청구를 하는 그걸 받아서 그 중에 추려가지고 후보군에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다 그 명단을 올렸는데 한동훈도 있고 뭐 이문정 검사도 있고 뭐 이성윤 지검장 당연히 있고 조남관도 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꼭 검찰 출신이 해야 되느냐. 사상 최초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지만 지금 아마 명단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을 수도 있죠. 뭐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 들어있을 수도 있죠.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10명은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성윤, 구본선, 조남관, 한동훈, 이문정, 다음에 김호수, 양부남 뭐 이런 정도니까 거의 숫자는 다 나왔다고 보는데 뭐 한동수 예, 검찰부장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판사 출신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가치를 높게 두는 거예요? 검찰을 아는 사람이 검찰에 장악력이 있다.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검찰에 더 장악력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장악력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 장악력의 의미로 볼 때는 아무래도 성향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검찰에서 신망받는 개혁적인 인사. 검찰 내 이해찬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그렇지. 뭔가 확 되는데 참 딜레마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검찰 내 이해찬 대표님이 없으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밖에서 가면은 조국 전 장관님처럼 될 것 같고 참 그런 부분이 진짜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성윤을 써라. 이게 아젠다에서 안 밀리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실제로 그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했잖아요. 월성원전 뭐 아직 김학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요게 열리려면 한참 멀었고 29일 날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기소하는 건 좀 힘든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기소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똑같은 거네요.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 아내가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언론이? 아 정말 대통령의 인사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역적은 난 조남관이라고 보는데 조남관 자체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나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라는 그 헛된 꿈을 꾸면서 굉장히 묘하게 이상하게 꼬였어요. 아 어지러워요. 그런 분 행보는 어지러워요. 적어도 검찰총장은 강직해야 될 것 같아요. 수쓰지 않고. 윤 전 총장의 경우 강직한 척 했지만 사실은 여러 암수를 쓴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그건 좀 적극적인 너무 느낌? 나쁜 것 같아. 네. 네. 이게 자신들의 의리를 위해서라면 정의고 뭐고 없는 자가 몇 건의 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이미지를 얻고 지금 대선 주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적폐스러운 건데 이제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하면 어때? 경력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힘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수도 없이 많은 논란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히려 이성윤보다 더. 인사권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또 막 해집어 버릴까 봐. 뭐 그분은 해집어서 나올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왜냐하면 논란을 만들어내겠죠. 생활 계속해서. 자체가 단순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워낙 윤 전 총장 임명할 때도 엄청난 기습하게 하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사실 저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그런 사람은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된 우리 마음은 막 화끈하게 하고 싶은데 좀 안정된 사람 이성윤 후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정된 분이래요. 여러 가지. 저도 후문 들어보니까 검찰 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와는 달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는 그렇게 뭐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 않대요. 일단 비리가 없는 사람. 네.
오늘 그 술접대 검사 받은 검사들 재판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도 술 얻어먹었다 하는 검사가 3명 중에 1명은 빠졌었거든요. 네. 일자에 갔다고. 내가 얻어먹었다고 자백을 해요. 와. 그렇게 해서 n분의 1을 떠나는 거야. 아, 와, 이 새끼 잔머리 엄청나더라고. 그러면 진짜. 기왕에 기소된 사람도 빠져나오나요? 액수가 다 적어지나? 그러니까 나도 먹었기 때문에 액수를 더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도 먹었다고 자수를 하고 나온 거, 자백을 야, 한 거예요. 하나 빠지니까 다시 와. 진짜. 와, 뭐 그런 아니 그게 국민을 엄청 무시하는 거죠. 와. 아니 그렇게 기소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술을 얻어 처먹었는데 숫자로 나눠 보니까 그게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청탁금지법 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사실 이건 뇌물죄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뇌물죄로 걸지 않고 김영란법으로 기소를 하면 죄가 엄청 줄어드는데 그것마저도 나도 먹었다 해가지고 숫자를 더 줄이는 거예요. 와. 완전 양아치 새끼들이죠. 와. 야, 그건 그렇게 그 재판 내용이 공개될 텐데도 겁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진짜 지금의 검찰은요, 그 뻔뻔하기가 저 책 주인공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 변호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 아. 이현주 변호사가 한 말이 난 지금 이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 내구조 속에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불법하는 자를 잡기 위해서 나는 불법해도 내가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왜 열애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뭐 술 얻어먹는 게 뭐가 어때. 그러게 부끄러운 자체를 모르는 건데 법망에 걸릴까봐 그 세 놈의 핸드폰을 다 한강에 버리고 다 없애버린 놈들이잖아요. 이제 와서 재판이 시작되니까 나도 얻어먹었다. 웬일이냐 자백했더니 n분의 1을 나누기 위해서. 이 국민을 우롱하는 건지 뭡니까 이게. 정말. 진짜. 야. 아니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자가 혹시나 대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더라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만 때릴 게 아니라 윤석열을 흉내낼 수 없는 너는 그 아젠다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누가 되든 새 검찰총장이 윤석열 장모하고 윤석열 아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털었으면 좋겠으며 최성해 총장에 대한 고발건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으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누가 되든 새 총장이 좀 속 시원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윤우진 세무서장 건 윤대진 예, 윤대진 형이죠. 그 건도 좀 속 시원하게 밝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유능하게. 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되게 답답해하지만 사실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의 속사를 너무 적나라하게 봐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나오는 건이나 최성희 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게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성희 같은 경우는 때릴 수 있잖아. 이런 사람은 진짜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최성희의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최성희 말하는 것이 막 바뀌어갔고요. 실제로는 그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존재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게 타임라인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되게 만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럽인 국회의원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아무리 봐도 저건 이상하다, 조국 내가 뭔가 덤터기 쓴 느낌이다라고 국민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입니다. 다르지 않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참 너무 답답한 게 많은데 그 지점에서 언론에 조국 수호대 그 딱지 씌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솔직히 말해서 누구는 뭐 진짜 합리적이라는 얘기 안 듣고 싶습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왜 이렇게 앞장서서 민주진영에 이렇게 종편까지 주말에 나가시는 거 보면은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막 속 터져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이것만 보고 있다가 갈라치기 할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결국에 언젠가는 나중에 본인이 그 맛을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좀 길게 보고 제발 좀 싸울 땐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를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추미애 조국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걸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사실 발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청년들 교육을 하더라고요. 청년 당원들 그런 게 있어. 민주당에 들어올 때는 사회적으로 명망가만 영입하면 안 되고 민주당 결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황희두나 이런 사람들처럼 민주당의 역사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아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였던 거죠. 그렇지. 다 당신 그러니까요. 때문이래. 예, 지금 있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초선 의원 5명 그 20, 30대가 그렇게 안 가죠. 평소에 교육시키잖아 막.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육시키는.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포털이 뉴스가 뜨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한 2주 동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댓글 아예 안 써.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이상한 가짜뉴스 기사를 내면 거기다가 대깨문들 뭐 문 대통령 내로남불 이게 막 상위를 차지해.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그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포털들을 통해서 뉴스 보거든요. 또는 링크로 통해서 보지만 포털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댓글 하나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댓글에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이 민주당이 비판적이면은 자기 목소리를 함부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황희두 이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쪽에서 막 뭐 조국 편들려다 개혁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때 더 세게 치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 주눅 들어가지고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답답해지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댓글이나 또 문자 받은 거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 보면 저는 일부가 징징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문자 폭탄이 뭡니까 그게. 그러면 맨날 칭찬만 해야 돼?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언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 칭찬받는 만큼 잘못했을 때 따끔한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각오하고 공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정말 재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하긴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재선 못하거든요. 저처럼 하면. 네. 그러니까 재선하지 않겠다 한 번 하고 말겠다고 열심히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자료도 다 받을 수 있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세로 하다가 다음에 기회가 와서 되면 그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미친 듯이 하다가 표적이 돼서 못하게 되면 아 이게 또 내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당선된 그날부터 재선을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다 그런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때리는 것도 내 새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건 내정의 매야. 저쪽 사람들 막 공격하는 거랑 약간 다른 측면이 그쵸.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항소심에서 나왔던 그 조작들 있잖아요. IP라든지 USB 뭐 뻑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일부 언론만 보도를 했잖아요.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뭐 조국 장관의 그 막 수십만 건의 보도가 이렇게 쏟아질 때랑은 완전 다른 건데 이거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아니에요. 과학적 데이터로 나와 있는 증거 조작의 정황도 아니고 그냥 증거 조작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 판사는 포털 안 보고 기사 검색 안 해볼까요? 내가 정경심 항소심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판사인데 여기에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과정에서 검색해본다고.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근데 그 기사는 적게 나오는 데다가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무죄로 향해 가는 기사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기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도 휩쓸려 가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아니 측면이 아니고 그게 그 검찰이 했다는 윤석열 징계 사유에 네. 판사 성향 분석했다는 거기 보면 여론에 많이 영향을 받음 줏대가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정신 못 차리게 쳐요. 한두 사람만 나오면 타겟이 되지만 막 10명, 20명이 이걸 페이스북에도 쓰고 어떤 경우는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슈화 시키면 이 이슈 파이팅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했던 이유가 질보다 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은 쉽잖아요. 뭐 20대 여기도 이준석 하태경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캐릭터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최민희 의원님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온갖 타겟이 한 명한테 쏠리면 조국 장관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쪽에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 치고 나가야 누굴 때려야 될까 막 집중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싫은데 너는 좀 마음에 든다라는 댓글 하나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진짜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황희도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희두님이 정말 아픈데 콕콕 잘 찔러. 지역에 가잖아요. 특히 지역에 가면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3, 40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는 보수적인데 국회의원 너만 좋아해. 이 말을 하면 다 넘어가요. 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사실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얘기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는 젊은 친구들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결국엔 민주당이 살아야 우리가 다 사는 거고 개인이 사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하다. 그러니까요. 아, 청년회장이. 벌써 사유가 끝났어 이제. 야, 그러네. 아니 정치권 진출하면 되겠다 이제. 저기가 너무 괘씸해서 막 진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은 쉽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야.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정도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라면 뭐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문제도 그래요.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최소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양반은 그랬을 리 없다.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우리 방송만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진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몸보신하는 사람이냐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보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당이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덩치 큰 바보가 아니라 정말 잘 뽑았다는 느낌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됩니다. 방어 갖고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의 모든 아젠다는 최고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거든요. 막는 건 절대 못 이긴다고. 예, 맞아요. 그렇게 선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 때 부동산 문제가 막 터지니까 우리도 재개발 재건축 완화할게 이렇게 쫓아가면 그거는 정신까지도 못 지키고 그냥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이런 면은 있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지도부가 다 총사퇴했잖아요. 선거를 책임지고 평가할 집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일주일짜리였잖아요. 꼭 비대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가위원회 꾸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5월 2일 날 대표 선거가 있어요. 그럼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그래도 이 정도로 관리된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자 폭탄이라는 비아냥의 문자 행동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 제시한 지지자와 당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하여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그 일시적으로 과대 포장된 과잉된 행동이 일부에서 나타난 댓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이제 이번 당대표는 누가 되든 간에 되면요. 재보궐 패배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짚고 강남, 송파 뭐 이쪽이 투표율이 뭐 70% 가까이 됐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만 초점 맞추어서 정책 펼 겁니까? 그 강남 4구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
부동산 부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 또는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부터 정확히 하는 게 과제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오늘 종부세 논의하고 뭐 세금 완화 논의하는 거 그거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는 게 또 민주당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못하면 고쳐 쓰는 게 가능한 게 아니고 네. 저 당은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심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지지율이 다 역전돼 버렸으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겼다고 하면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민주당 지지율이 보궐선거 이후에 고착화돼서 대선으로까지 가버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윈지코리아에서 나왔던 지지율 보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 한 40% 정도 됩니다. 46.9인데요. 그거 참 신기한 거야.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고 국민이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38% 정도 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6.9%, 46.9%인가 그래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대통령 되실 때 41%였잖아요.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답고 인격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의 백신 때문에 좀 약간 속에서 약간 울분이 생겼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 정보를 쭉 취합해 보니까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맞는 달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 다음 달 넘어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150만 명까지 맞는데요. 그러니까 7월 달 정도 지나면서 대통령이 속마음에 어떤 게 생겼냐면 9월 달에도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달성 못 되면 11월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11월을 띄우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집단 면역은 9월 정도로 보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한민국 칭찬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회복국 6위거든요, 우리가. 그 언론에서 칭송에 맞지 않는 미국은 17위입니다. 하나만 더요.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3월 달까지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1.6% 나왔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6% 나왔어요. 1사분기만. 그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약 7%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전문가를 봤습니다. 이거 뭐 곧 발표한 거예요, 우리 네, 이것도.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걸어다니는 정치시사 백과사전과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